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영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이동진 평론가와 이다혜 기자님이 하시는 GV에 다녀왔습니다. 영화가 좋아서 듣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그래, 이번 주제는 이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팟캐스트 시작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를 보실 예정이시면 그래서 내용을 미리 알게 되어 감흥을 잃기 싫으시다면 이 방송은 영화를 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영화를 보셨거나 내용을 알고 봐도 상관없다는 분들은 함께 들어주세요. 사실 반전이 나오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딱히 스포일러라고 할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듣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알고 봐도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청각장애를 가진 케이코라는 한 이제 여자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권투를 배우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생각해보면 줄거리를 한 줄로 표현하라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영화 전체적으로는 케이코가 핵심이긴 하지만 이 케이코와 케이코가 다니는 복싱 체육관의 얘기도 함께 주인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복싱 체육관과 체육관의 관장님의 이야기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서정적인 영화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영화의 정말 특징인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저도 사전에 알고 봤다기보다는 GV에서 그 평론가님과 기자님께서 해주신 말씀 때문에 알게 된 건데요. 영화 촬영을 16mm 필름 카메라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다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필름 카메라 특유의 느낌이 있다고 해요. 저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뭐랄까요? 뭔가 되게 이것도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디지털 같은 굉장히 깔끔한 그런 영상 느낌이 아니라 뭔가 되게 좀 아날로그적인 뭔가 조금은 흐릿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뿌옇고 뽀샤시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죠? 뭔가 살짝 뭔가 좀 더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거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 영화 특유의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분명히 필름 카메라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감독님이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다. 제가 사실은 간단하게 써놓은 대본을 보면서 읽는 중인데 제가 감독님 성함을 정리를 안 했네요. 미야게 쇼 님이신가? 잠시 네이버 검색을 좀 하겠습니다.
그죠? 미야케쇼 감독님이고요. 저는 이분 영화를 처음 봤고요. 하지만 제 친구 중에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넷플릭스에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라는 작품이 있다고, 영화가 올라와 있다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주위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오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손은 잘 안 가게 되는. 그리고 이거 어떤 용어가 있지 않나요? 넷플릭스에서 뭔가 보고 싶은 걸 이제 찜은 해놓는데 결국 보지 않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친구가 아주 좋다 추천을 해줬지만 오 그렇냐 하고 봐야지 생각만 했지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안 보려나? 아무튼 주말에 아마 시간을 내서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영화도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아무튼 넷플릭스에 이 미야케쇼 감독님의 작품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 16mm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고, 또 하나의 이 영화만의 특징은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입니다. 이 사운드가 중요하다는 거는 저는 먼저 이 영화를 본 그 친구한테 전에 듣고 가긴 했는데, 제가 팝콘 먹으면서 봐도 될까 했는데 친구가 이제 권하질 않더라고요. 그 씹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게 소리에 방해되지 않을까 해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확실히 알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모르고 봐도 느꼈을 것 같아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화를 보시면 몰라도 느껴질 정도로 사운드 디자인을 신경을 썼고, 그리고 영화 끝에 그 GV의 그 두 분께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사운드 디자인을 굉장히 공들였다라고 한 얘기가 어떤 면이냐면,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볼 때 그 배경음악들, 그런 음악들에 힘을 준 게 아니고요. 음악이 안 나옵니다. 그죠? 음악이 안 나와요. 음악이라기보다는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그 소음들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 소음들. 예를 들어서 길을 걸을 때 차가 지나가는 소리, 새소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누군가 얘기하는 소리. 그죠? 그리고 보통 그냥 화이트 노이즈 같은 하는 하는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을 아주 관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그런 소리들에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흔치가 않잖아요. 보통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장면에 어울리는 이제 음악들을 만들어서 영화 음악을 이제 틀어주는데, 그게 훨씬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감정을 더 고조시켜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영화는 정말 건조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드라이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음악이 안 나와요. 중간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게 뭔가 극 중에서 그 케이코라는 여자 복서의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만든 음악이 이제 어떤 이제 중요한 장면에서 이제 배경음악으로 싹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음악이 워낙 안 나와서 그런지 그렇게 남동생이 작곡한 그 곡들이 나올 때의 감흥도 굉장히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다. 특히나 음악이 아니라 사운드,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인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을 들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영화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케이코라는 인물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점과 분명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이 소음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소음을 이 영화에서 들려줄 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음들이 시끄럽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오히려 더 고요하고 차분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일상에 이렇게 딱 편안하게 일상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달라붙는 느낌이랄까요? 이 표현이 맞나? 이제 보통 명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특히나 요즘 현대사회는 이것저것 생각할 거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계속 두뇌가 돌아가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 순간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귀를 열고 감각을 열어서 주위에 나는 소음에 집중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하고 크게 심호흡을 하고 그러면 사람이 조금 더 차분해진다라고 명상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이런 소음들을 들려줌으로써 고요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 같고 영화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침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청각장애를 가진 이 케이코라는 인물에게 더 이입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침묵과 고요함 우리가 지금 순간 느끼는 이런 것들이 물론 제 표현이 되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게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순간 느낀 어떤 고요와 정적 같은 오히려 소음이 주는 그런 느낌이 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케이코란 인물이 어떤 굉장한 고요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린 당연히 알고 있죠. 청각장애인 분들이 그렇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건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그걸 뭔가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정말 정막 속에서 살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과 오히려 이런 생활소음을 생활소음 마저도 못 들으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장치가 뭐라고 표현은 못 하겠는데 오히려 더 그 캐릭터에 이입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이 케이코란 인물이 표정도 굉장히 무표정하고 그쵸. 그렇잖아요. 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은 당연히 이제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수어라든지 혹은 뭐 노트에 글을 쓴다든지 굉장히 성격이 활발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죠? 뭐 장애랑 상관없이 똑같은 인간이니까. 근데 이 케이코란 인물은 뭐랄까요? 굉장히 말수가 없고 굉장히 외롭고 고독해 보여요. 보면. 그리고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친밀함을 맺으려는 그런 생각도 아예 없어 보이고 이제 그런 캐릭터죠. 근데 영화 초반에 정말 그 권투 연습에 굉장히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저는 영화가 뭔가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뭔가 좀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 캐릭터 동화가 되면서 뒤에 이제 감정적인 씬으로 정말 가면 갈수록 이 감동이 오는 법인데 저는 초반에 그렇게 막 정말 열심히 이렇게 권투 연습을 하는 그 모습부터 이미 막 눈물이 나려가는 거예요.
예, 뭐 대단한 감정을 울리는 장면이 아닌데도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는 좀 그랬어요. 예, 제가 좀 눈물을 잘 많이 흘리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뭔가 이렇게 무슨 사연이 있는 줄 모르겠으나 뭔가 이렇게 가슴 한 켠이 짠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권투 복싱 체육관도 나중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관장님이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스토리를 보면 아버지 때부터 가업을 이어받아 와서 예전에 그 전쟁 시대 때부터 그때부터 이어온 이제 체육관인데 이제 관장님도 나이가 많으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와이프분이랑 건강검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미 몸에 좀 안 좋은 뭐였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뇌혈관이 좁아지는 그걸 뭐죠? 뇌출혈? 아무튼 이제 그럴 위험이 있는 상태였어서 결국은 이 체육관도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용이 좀 더 짠해지죠. 이 권투를 계속 이제 해나가고 하고 싶어 하는 이제 케이코라는 인물과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과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짠한 느낌을 줍니다. 이 케이코는 영화에서 그 복싱 이제 경기를 합니다. 상대와 경기를 하는데 본인의 두 번째 시합이에요. 두 번째 시합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시합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는데 그 경기 시합을 이기고 초반에 코치님이나 그 관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왜 가드를 올리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하죠. 너 왜 가드를 올리지 않는 게 당연히 그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위험한 일이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평론가님과 기자님의 말을 빌리자면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걸 눈치를 못 챘던 것 같아요. 못 챘는데 이 케이코라는 인물이 사람과 이렇게 눈을 마주쳐서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초반 장면에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도 제대로 보려고 하질 않죠. 그런 면들이 뭐랄까요?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뭔가 이렇게 직시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뭔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코치님과 관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경기는 싸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이고 그래야 나도 위험하지 않고 상대도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대사는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케이코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맞는 게 무섭다고. 그러니까 관장님의 입을 통해서 케이코의 과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케이코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학창 시절에 되게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폭력성이 있었던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 호텔에서 이제 조숙객이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면 이제 방을 정리하고 호텔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권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 권투를 하면서 그렇게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 때문에 하긴 하지만 그쵸. 맞는 게 무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관장님한테. 그래서 관장님과 코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는 거는 누구나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려운데 관장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건 거죠. 맞서서 싸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케이코는 싸우기보다는 이게 의미를 어떻게 전달해 드리면 될까요? 그냥 어떻게든 맞지 않고 이기고 싶다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관장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 사람한테 맞을 걸 각오하고서라도 맞을 걸 각오하고 해야 한다. 그죠?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상대와 함께 싸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고, 그죠? 서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경기라는 게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나도 위험하지 않고 상대도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그죠? 올라갔는데 제대로 맞서 싸울 의지가 없다면 상대방도 제 실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상대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말이 되게 케이코한테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케이코가 이제 중간에 권투를 이제 연습을 이제 그만하려고 하죠. 뭐 힘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래서 좀 쉬겠다라고 이제 관장님한테 드릴 편지를 씁니다. 서서. 근데 그거를 이제 쉽게 못 드리죠. 못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이 체육관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관장님이 마지막 경기를 잡게 됩니다. 이 케이코한테는 마지막 경기가 아니겠죠. 이 관장님한테는 마지막 경기인데 이 케이코에게 의사를 물어보죠. 그렇게 싸울 의지가 있느냐? 경기를 잡아도 되겠느냐? 그래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케이코가 중간에 그냥 쉬고 싶다라고 느꼈던 것도 자신을 직면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자꾸만 피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고 세 번째 경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그 세 번째 경기를 할 때 두 번째 경기를 할 때는 이 케이코의 엄마, 남동생도 가서 마음을 졸이면서 보게 되고 관장님도 가셨고 당연히 코치들도 갔고 그랬는데 이 세 번째 경기는 어쩌다 보니 관장님은 이제 뇌에 그 문제가 생기셔서 쓰러지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고 동생은 음악을 하지만 또 요리사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생은 이제 일을 하다가 바깥에 나와서 핸드폰으로 이제 경기를 보고 관장님은 병원에서 와이프분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또 경기를 지켜보시고 그 경기가 이제 라이브로 중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중한 존재들이 경기장 바깥에서 경기를 보게 되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경기를 굉장히 잘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케이코가 또다시 가드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게 항상 문제였는데 이게 참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권투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참 불리한 점이 있죠. 경기를 할 때 코치들이 어떻게 해 보통 우리가 권투 경기를 보면 막 옆에서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영화 중간에 보면 이제 간단한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손으로 하는 그런 어떤 수월하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암호 같은 그런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쓴다고는 하는데 경기 중에 사실 그거를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는데 그 세 번째 경기에서 굉장히 이제 마지막 라운드였는데 가드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데 코치가 굉장히 고함을 칩니다. 케이코 가드 올려 하고 소리를 치거든요. 근데 그게 들리지 않을 텐데 어떤 그 분위기가 있었는지 케이코가 힐끔 봅니다. 그리고 뭔가 소리치고 있나라고 하는 순간 케이코가 알게 되죠. 내가 가드를 내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순간 케이코가 가드를 올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눈치를 못 챘는데 그 평론가 분과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코가 처음으로 가드를 올리고 그 상대방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경기 중에 한 번도 소리를 친 적이 없거든요. 케이코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확 달려듭니다. 네. 그 장면은 뭔가 약간 뭉클한데 그게 그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니 그게 그 순간에 오롯이 이 사람과 딱 그 정면 승부하는 싸우려는 의지를 가득 담아서 그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그 사람에게 주먹을 날리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주먹을 맞아서 KO로 집니다. KO로 지죠. 그래서 그 두 분의 설명으로는 우리 보통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마지막 경기에서 막 멋지게 이기잖아요. 이기고 관장님은 막 아프시지만 관장님을 위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그런 영화의 어법을 이제 다 피해가죠. 집니다. 경기에 지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경기 지는 거를 그 병원에서 관장님이 이제 그걸 보죠. 한쪽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듣고 이제 보는데 이제 KO패 된 걸 이제 듣게 되죠. 듣게 되는데 사장님 관장님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좋았어. 자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좋지? 경기에 졌는데? 그랬는데 제가 지금껏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코가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해왔던 자신의 상황과 현실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직시하고 결과가 어떻든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행동한 것. 그거를 보았고 들었거든요. 관장님은. 가드를 올리고 눈을 쳐다보고 상대에게 정면 승부를 한 것. 그죠? 그렇게 해설을 해주셨을 때 되게 정말 뭉클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다고 했구나. 경기는 비록 졌지만
체육관 문을 닫고 사실상 그 체육관의 마지막 유산이었던 이 케이코라는 선수가 경기에선 졌지만 뭔가 뭐랄까요? 이 사람이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의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게 뭔가를 했구나. 그런 거를 관장님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더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남동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동생이 이제 요리사 일을 하면서 이제 케이코와 같이 살거든요. 이제 동거를 하는데, 그 요리사 일을 하면서 이제 음악에 대한 꿈이 있나 봐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기 지인도 이제 집에 찾아오고, 그래서 집에서 막 이렇게 기타를 치고 뚝딱뚝딱 막 녹음을 하고 막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음악을 만드는데, 이 남동생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남동생이 이 누나의 마음을 참 잘 이해해 주려고 하고, 특히나 두 번째 경기에서 그 남동생과 이제 엄마가 같이 경기를 보는데 당연하겠죠. 이제 부모 입장으로서는 자식이 그렇게 이렇게 맞고 있고 막 이렇게 맞을 위험이 높은 권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가져와서 이제 딸의 모습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막 긴장이 되니까 찍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남동생이 그 카메라를 대신 받아서 이제 대신 찍어줍니다. 이제 누나가 경기하는 걸 막 찍고, 그리고 두 번째 경기가 끝나고 이제 그 엄마랑 남동생이 대기실에 가거든요. 케이코를 만나러 가죠. 가서 이제 케이코가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는 케이코가 계속 권투를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너 이제 그만할 때 안 됐니? 하고 이제 보통 부모님들의 모습이죠. 부모님들이 그죠? 충분히 이해는 가죠. 이제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맞고 위험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케이코한테는 엄마의 그런 말들이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싫고 그 반면에 엄마가 나의 그런 면을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실제로 나오거든요. 그 집에서 남동생이랑 둘이 있을 때 남동생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여기 엄마가 누나 사진도 찍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동생은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찍었지만 엄마가 찍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코가 좀 좋아하는 표정을 짓거든요. 엄마가 이제는 좀 마음을 여셨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남동생의 모습도 정말 전 참 좋았고, 그죠. 자기 자신을 점점 이제 직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케이코가 이제 짜증이 가득 찬 채로 집에 있을 때 남동생이 와서 이렇게 수어로 얘기를 하죠. 왜 짜증이 났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동생 눈도 안 쳐다보고 케이코가 항상 그러했듯이 말 걸지 마,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동생이 왜 말해봐, 말하면 좀 마음이 그래도 풀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케이코가 그 얘기를 하죠. 어차피 사람은 혼자야, 누구든 다 혼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또 케이코의 성격을 또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참 그렇게 물어봐주는 동생이 있다는 게 보니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은 남동생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제가 되게 또 인상적으로 느꼈던 거는 영화 초반에 그 체육관에 이제 다양한 이제 또 다른 이제 관원들이 있는데 되게 좀 젊어 보이는 남자, 제가 볼 땐 학생처럼 보였는데 그 남자애가 막 훈련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링 위에서 관장님이랑 같이 막 이렇게 관장님이랑 코치님이랑 연습을 하는 케이코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어요. 그 남자 관원이. 그래서 뭐지? 그래서 저는 혹시나 약간 뭔가 로맨스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지나서 그 남자애가 뭐 편지를 써옵니다. 그래서 코치님한테 그걸 전달해주면서 이거 관장님한테 좀 전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이제 권투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코치님이 왜 그만두냐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여자만 키우는 체육관에는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뭐야 네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뒤에 영화 끝나고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랑 그 이다혜 기자님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되게 좀 하고 깨달은 면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장면이 그렇게 지나가고 영화 후반부에 그 세 번째 경기를 하기 전에 코치님과 케이코가 그 연습을 합니다. 그 합을 맞춰보죠. 우리 보통 이제 코치님이 미트를 딱 끼고 이제 선수가 이제 글러브를 끼고 이제 뭐 원투 쓰리 하고 뭐 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루틴이 딱 있는데 그걸 막 합니다. 스텝을 밟으면서 하는데 그때가 이제 이미 관장님께서 이제 이 체육관이 곧 이제 닫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관원들이 다 그만두고 이제 없는 와중에 그래도 끝까지 나오는 이제 남자 관원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제 또 다른 코치님이랑 이제 연습을 하고 있죠. 그런 장면도 되게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이 체육관이 사라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야지 이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렇게 나오는 모습도 참 좋았던 것 같고, 아무튼 근데 그분이 복싱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제가 얘기했던 그 남자 관원과 굉장히 오버랩이 됩니다. 똑같이 케이코가 그 코치님과 그 막 합을 맞추고 하는 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반전은 뭐냐면 그 케이코가 하는 스텝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옆에 가르치던 코치님도 이렇게 보다가 따라하네? 보고 그 스텝을 앞에서 또 보여주죠. 그러면서 재밌는 게 거기 있는 총 4명의 그 사람이 똑같이 그 스텝을 막 따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우리는 관심이 없구나라고 그만두고 나간다면 어떤 사람은 저렇게 참 저렇게 보고 배우려고 하는구나, 참 좋은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제가 느낀 건데 그 끝나고 그 GV 때 그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정말 크게 와닿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미야케 쇼 감독의 어떤 가치관이랄까요? 세계관이랄까요? 인간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영화라기보다는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이 미야케 쇼 감독의 시선은, 인간은 결국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다. 거기서 이 제목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뭐지?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어떻다는 거지? 너의 눈을 들여다봐도 너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하기 참 힘들어. 그게 이 미야케 쇼 감독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영화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잖아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끝일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저는 좋았던 게 우리가 끝내 눈을 들여다보고 보더라도 이해를 하지 못할지라도 좀 전에 얘기했던 서로의 스텝을 따라하는 거죠. 서로의 행동을 따라하고. 그리고 제가 앞서 뭐 다 얘기를 못 해드리니까 어떤 장면이 있냐면 관장님과 같이 케이코가 아침에 막 이렇게 강이 보이는 다리 밑을 막 러닝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스트레칭하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 모습들이 다 이제 따라하게 됩니다. 관장님이 이렇게 몸을 풀면 케이코가 이렇게 보고 따라하고.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님이 해주신 얘기가 되게 또 인상 깊었던 게 서로를 눈을 똑바로, 그러니까 몸을 서로 이제 마주보고 서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란히 서서 서로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 그죠? 그래서 케이코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사람이 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상대와 함께 나란히 서서 서로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고 그렇게 따라해보려고 했을 때 서로의 이해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끝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이 영화에 어떤 미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장면은 극장 가서 보세요. 사실 뭐 대단한 장면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케이코가 항상 그려왔던 삶의 모습에서 이제 케이코도 뭔가 변했구나. 뭔가 자신을 좀 더 아끼게 됐다고 할까요? 자신을 오히려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굉장히 뭉클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영화는 그냥 봐도 정말 좋은 영화고요. 제가 GV 때 만났던 이동진 평론가님과 그리고 그 시내 21의 이다혜 기자님의 글들을 혹은 뭐 유튜브에서 그런 해설들을 찾아서 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꼭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두 분이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죠.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피하고 싶죠. 직면하고 싶지 않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한탄하게 되고.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것 같고 저도 뭔가 케이코처럼 그렇게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제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작가님 중에서 김현수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또 GV의 그런 해설을 듣고 김현수 작가님의 글이 생각이 났어요. 이건 제가 자주 마음속에 떠올리는 건데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파일 업로드할 때 김현수 작가님 이 글이 있는 사이트 주소를 첨부를 해둘게요. 거기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계의 끝 여자친구를 펴내면서 저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에 회의적이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한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네가 하는 말의 뜻도 모른다 라고 해야 한다. 내가 희망을 느끼는 건 인간의 이런 한계를 발견할 때이다. 우린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세상에 사랑이란 게 존재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쉽게 위로하지 않는 대신에 쉽게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게 핵심이다.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가 닿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해하려고 가 닿으려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타인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에 어떤 문장이 쓰여지느냐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저는 평생 소설을 써야만 하겠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망과 오해와 불행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 역시 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제가 쓰는 소설의 결말은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소설은 새드 엔딩입니다. 뭔가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의 삶이 그랬듯이.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사람들은 정말 느닷없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마치 기적처럼 바뀐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느닷없지도 않고 기적도 아닙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건 절망과 오해와 불행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바로 그 세상입니다. 그러니 절망을, 오해를, 불행을 무엇보다도 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건 냉소와 포기입니다.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지금 극장이 개봉 중이니까 꼭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영화 끝나고 그 엔딩 타이틀롤이 올라갈 때도 아주 멋진 영상이 계속 나오거든요. 도쿄의 풍경이라고 해요. 끝까지 보시고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랜만에 복잡한 일상 속에서 고요를 느낀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위로도 많이 받았고요.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인사하겠습니다.
23년 6월 21일 세 번째 에피소드 영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